남봉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스타일의 남자니까. 여기서 그 지훈 박사 연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냥 가끔 착각들을 해요. 이런 남자들 내가 정착시킬 수도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나를 못 만나서 이렇게. 그런 거야.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뭐 이렇게 나올 줄 아는 거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책이라서 그 누가 봐도 자기를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은. 그래서 메리 셸리도 막 그때 막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속으로 다 부셔버리고 이 사회를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러고 그 소설 속의 괴물은 연쇄 살인마가 돼버리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이제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일 슬픈 날이야. 이 날에 오후 4시쯤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뭐 좀 달라 보이잖아요, 머리가. 머리가 좀 단정해 보이나? 단정해 보여? 아니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샀거든요. 거금을 주고. 몇 년 동안 바라만 보다가 사야지 생각하다 까먹어. 그리고 또 사야지 생각하다 또 까먹고 그러다가 난 사야 되는 건 안 까먹는데. 정말 약간 망설이는 거지. 가격이 워낙 되니까 이게. 그래서 망설이다가 사야겠지 하고서는 그냥 까먹는 거야. 약간 프로이디안 까먹음인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날은 이렇게 확 꽂혀갖고 샀어요. 그래서 막 해보는데 처음에 잘 안 돼요.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유튜브에서는 가면 막 촥 말려갖고 이렇게 슉 이러고 되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딴 데로 가고 막 그래. 되게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야 되나 보다. 그게 있더라고. 아래로 바람이 나온 거, 위로 나오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잡히지도 않고 계속 이상한데 지금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머리가 예쁜 것 같아. 잘 안 돼갖고 지금 약간 이상해졌어. 일단 그거 하고 지냈어요. 계속 머리 갖고 놀면서. 뭐 했어요, 은하님? 저는 뭐 책 좀 보고, 영화 보고, 영화 2편 봤어요. 2편이나 봤어요? 왜냐면 내가 운동하는 장소에 바로 앞에 극장이 있거든.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운동하고 나와서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갔지. 뭐 봤어요? 하나는 이토록 사소한 것들, 클리어 머피 나오는 영화. 클레어 키건 그 소설 원작한 영화. 그게 많이 개봉하지 않은 것 같던데? 네,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멜랑콜리아, 라스 폰 트리에 감독. 둘 다 비교적 예술 영화를 봤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 보는데 참 힘든 것 같아. 안 졸기 힘든 것 같아. 곧 있으면 아카데미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보고 싶은 영화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에밀리아 페레스, 그 다음에 브루탈리스트라고. 나 그거 되게 보고 싶어. 3시간이 넘는데.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팝콘각은 아니고 주먹밥을 싸갖고 가야 되나. 밥 먹으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하여튼 연휴를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소설 이야기를. 소설 이야기. 네. 알마도 쭉 순번을 돌다가 문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소설 얘기를 하는데 지윤님이 좋아하시는 소설 DC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름에 해야 되는데 남양 특집 남양 특집? 그건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 나라 이런 건데. 아이씨 언제쯤 얘기. 사실 이게 제가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이 책을. 네, 프랑켄슈타인은 한 너댓 번 읽은 것 같아. 진짜 많이 읽고. 물론 이제 어릴 때 읽었고 괴물 막 나가고서는 막 좀 무섭게 읽었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는 인간이 과학기술에 대한 뭐 지나친 남용 혹은 신뢰 이런 걸로 신에 인해서 대한 도전. 그렇지.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명문이 많아요 거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뮤지컬도 있고 뮤지컬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르기는 해요 좀. 근데 그래서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대표적인 책인데 저는 한 번씩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리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소설이 19살 소녀에 의해서 쓰여진 걸로 유명해요. 그죠? 맞아요. 천재소녀 메리 셸리. 때는 1816년? 야, 진짜 옛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최초의 SF 소설이라고도 맞아요.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책 안 읽어도 읽은 척하기 쉬운. 근데 왜냐면 대충 내용은 알거든. 그렇지. 아니 결정적으로 틀린 게 사람들이 왜 막 이렇게 추한 몰골로 나가면 야 너 프랑켄슈타인이야? 이러는데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거지. 그치.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사실 프랑켄슈타인 자체 외모는 좀 멀쑥한 청년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9살 소녀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보면은 아니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숭악한 글을 쓸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이 소녀가 보통 소녀가 아니죠, 사실. 뭐 제가 보기엔 천재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천재 같고 부모님도 굉장한 인텔리였죠. 아버지가 이제 윌리엄 거드윈이라고 해서 유명한 철학가였고 어머니가 유명하죠. 어머니가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네. 어머니 이름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맞아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당시에 페미니스트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권주의자, 페미니스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붙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메리 셸리 이 작가가 태어난 때가 17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그보다 전 사람이잖아. 그쵸. 그때는 아직은 페미니즘이 굉장히 뭐 이렇게 불붙기 시작한다든지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인권, 혁명 이 정도였죠. 그렇죠. 사실 프랑스 혁명 때도 올랭피아 구주인가 여성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이제 같이 찬성을 하면서 운동하는데 이 혁명가라고 하면서 뭐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여자들한테는 참정권도 안 주고 맞아.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올랭피아 구주가 막 그거를 주장을 하다가 이 여성도 단도대에 끌려가서 결국 채용을 당해.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고지음 사람인 거잖아, 어머니가. 그렇죠. 실제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막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거는 1800년대 중반쯤이거든요. 훨씬 뒤네요. 훨씬 뒤에요. 그리고 그 당시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컨벤션 회의가 하나 있어요. 세네카 폴즈 회의라고 해서 1848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페미니즘을 주장하던 여성들이 모여갖고 그 페미니즘 그리고 그 당시 흑인 노예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보니까 사실 이 메리의 어머니 메리는 어마어마하게 앞서갔던 여자죠. 엄청난 여성 인권의 선구자. 네. 그런데 어머니가 메리를 낳자마자 돌아가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슬프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꼴랑 이제 재혼을 하시고 그렇지. 재혼을 하신 다음에 또 그 커플 안에서 아이가 나와요. 네, 이복 여동생의 재미지. 클레어죠. 클레어 클레어몬트라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 그리고 머리가 워낙 뛰어나고 하니까 이 메리 셸리 그 당시 이름은 처녀 때 이름이니까 메리 고드윈이겠죠.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매우 지적이고 인텔리계의 금수저. 그렇죠. 그러다가 한 남성을 만나서 불같은 사랑에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메리 셸리라고. 셸리라는 성을 가진 그 남자. 누굽니까? 퍼시 비쉬 셸리. 사실 영국 낭만주의 시인의 거장 중 하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 정말 아까 영화 뮤지컬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우려내지잖아요. 사골처럼. 1930년대부터 영화로 만들어졌 31년에 나왔어요. 1년에. 네. 근데 올해 또 나온대요. 그래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하나 낸다고 하더라고요. 델 토로 감독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또 재밌을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볼 때마다 새롭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죠.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볼 때마다 다른 얘기들을 혹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라서.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처음 난 게 31년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 이렇게 못 받고 있고 막 여기 찢어지고 막 이러고도 약간 반달론하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 이미지가 사실 그 영화에서 나왔어요. 그 정말 강력한 이미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로 맞아.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지.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미지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네모 머리에 그치, 이렇게. 네모 머리에다가. 근데 실제로 책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뭐 흉측하다, 거대하다, 자기가 좀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뭐 하죠. 그런 정도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다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 그 영화가 정말 대단한 영화야. 그러네요. 1931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100년이 되려 그러네 이제. 그치. 그래서 저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뭐 여러 번 또 읽다 보면은 여기에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메리 셸리가 자신이 가졌던 여러 가지 상처를 책에다가 쏟아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야심차게 블로그를 열었다가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좀 그치.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황폐하지. 그때 지윤님이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쓰여졌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글을 올렸었죠. 그렇죠. 워낙 이제 좋아하는 책이니까 소개를 하면 살짝 이제 조금 짧게 이렇게 올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때는 1816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 있는 디오다티 별장 여름이었어요. 막 그냥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런 날이야. 그 별장에 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메리 셸리, 펄시 셸리, 그리고 바이런 경, 그리고 메리 셸리의 이복 여동생 클레어, 그리고 폴리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런의 주치. 그렇죠. 네, 그리고 5명이 모인 거죠. 갑자기 영문학과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 일단 바이런이랑 퍼시 셸리 하면은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거장. 나머지는 우리가 뭐 워즈워드,
초원의 빛. 그렇죠. 그 다음에 블레이크, 타이거. 그 다음에 키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낭만주의 영시의 거장들인데, 와, 그 거장 중에 2명이나 그렇지.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현장에 있었던 거네요. 네, 메리 셸리가 있었고. 그리고 5명이 이제 모여갖고서 이제 놀고 마시고 뭐 그러는데, 이제 비가 오고 막 여름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모여서 뭐 할까 하다가, 야, 우리 무서운 이야기 지어내기 대회하자. 심심하니까. 스토리를 지어내는 경연을 했는데 거기서 2 작품이 나오죠. 하나가 바이런의 주치인 폴리도리가 쓴 뱀파이어. 야, 이것도 걸작인데, 그죠? 네. 그리고 2번째 그 하나 작품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 2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폴리도리의 뱀파이어가 전형적인 그 뱀파이어 예, 기초가 된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뱀파이어의 전통이 계속되죠. 나중에 그 드라큘라까지. 그렇죠. 근데 드라큘라는 19세기 말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 루마니아의 전설 같은 백작이었나요? 드라큘라 백작. 네. 그 블라드 공을 이제 따갖고 와갖고서는 만든 게 드라큘라고, 이 뱀파이어는 사실 이제 그 전에 나왔는데 그런 이미지죠. 둘 다 흑백이긴 한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온무 파탈. 그야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남자. 영화 배우들이 생각이 나네. 그렇지. 탐 크루즈. 나왔잖아. 뱀파이어의 인터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뱀파이어는 못생기면 안 돼.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돌변해서 흡혈귀로 변하는. 그래서 뭐 브래드 핏이라든지 탐 크루즈라든지.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몸을 던져. 흡혈귀인 줄 알지만. 잡았어요. 막 이러면서. 목을 닦고. 네, 여기. 그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 폴리도리의 뱀파이어가 그런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를 해낸 거죠. 사실 메리 셸리가 요 상황에 대해서 글을 남겼었어요. 나중에 자기 이제 책에 서문에도 붙이는데, 지훈 박사 말한 대로 제네바에 놀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나빠서 그런 게임을 했다. 그런데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날씨가 개어버렸어. 그럼 놀러 나가야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두고 놀러 나가 버렸네. 근데 생각해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메리를 놔두고 놀러를 갔을까? 소설 쓰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애를 보라고. 그때 벌써 이제 메리는 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첫 애는 낳자마자 11일 만에 죽어서 잃고, 2번째 애가 100일이 좀 지났나? 윌리엄이라는 아들을 뒀는데 걔도 일찍 죽지 않나? 거의 애도 일찍 죽어요. 너무 슬프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19살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벌써 하나를 잃고 2번째니까 이거 무슨 고딩 엄빠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나쁜 놈을 만나서 그래. 거기다가 뭐 고딩 엄빠인 뿐만 아니라 아직 사실 정식 결혼도 안 했지. 그렇지. 그냥 간통녀 상태죠. 퍼시 셸리의 정부였던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모였었던 퍼시 셸리도 그렇고 바이런 경도 그렇고 정말 치마만 둘렀다면은 뒤집어지는. 바지 입어도. 바이런은 바지 입어도. 정확히 말합시다. 우리. 바지를 입건 치마를 입건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막 가갖고서는 어필을 하셨던 두 분들인데 남봉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스타일의 남자들인 여기서 거야. 그 지훈 박사 연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냥 가끔 착각들을 해요. 이런 남자들 내가 정착시킬 수도 있을 거야. 나 같은 착하고 순진한 여자를 지금까지 나를 못 만나서 이렇게. 그런 거야.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뭐 이렇게 나올 줄 아는 거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변하지 않아. 정착을 하면은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착을 하는 거야. 혹은 더 심하거나. 뭐 하여튼 간에. 네. 근데 이 퍼시 셸리랑 15살 때 만났다 그래요. 중학생 때인데요. 이제 나쁜 놈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퍼시 셸리는 그 당시에 사촌인 해리엇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도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둘이 그냥 팍팍 그냥 튀니까 그냥 야반 도주를 한 거지. 유럽으로 다니면서 여행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글이 쓰여졌던 때가 1816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둘이서 도망 다닌 지 2년 됐네. 2년 된 때예요. 그 이후에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해리엇이 죽어. 맞아요. 심지어 하이드파크 안에 있는 서펜타인 호수가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요. 세상에. 그때 자살은 사실은 교회에서 거두어주지 않는 중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난장판으로 사는 세계라고 해도 유부남하고 저러고 좋다고 놀아는 것도 그런데 여기 애가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원처가 자살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스티그마가 이 두 사람한테 붙은 거고 그래도 훨씬 좀 나은데 이 여성한테 붙은 거죠. 메리 셸리한테. 사교계에서 거의 축출을 당하는 거죠. 추방을 당하는 네, 거죠. 그런 이제 일이 사정이 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해리엇이 죽고 자살을 음. 하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결혼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엇이 애를 둘 남기는데 또 퍼시 셸리가 지새끼라고 내가 거둬야 돼? 네, 내가 애를 찾아와야겠어 그랬더니 메리는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 당신 애니까 내가 잘 키워줄게 이러는데 법원에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지 이제 애를 잘 기를 수 있다 증거가 되니까 급히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놔두고서는 유럽으로 싸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좋은 부모. 갑자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여튼 그렇죠.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더 나쁜 남자가 있으니까 근데. 바이런이라고? 그치. 그분이 있지. 근데 바이런 정말 잘생겼다. 잘생긴 했어. 약간 탤런트 중에 장동건 씨 분위기. 약간 좀 날카롭고 뾰족뾰족. 그냥 잘생겼어. 네 스타일 아니냐? 그거보단 좀 부드러워야 돼. 추영우 씨가 내 스타일이야. 또 바뀌었구나. 한국에서. 바뀌었어. 정말 다행이야. 너랑 나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 그래서 길을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어머 바이런경 지나간대 이러면서 막 쳐다봤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바이런경은 돈도 많아. 그치. 거기다가 자귀도 있어. 큰아버지 자귀를 물려받아서 남작 자귀도 있고 글도 잘 써.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끊이질 않아. 근데 이제 첫 결혼은 앤 이사벨라 바이런. 근데 이 여자는 되게 똑똑한 여자분이고 좀 살아보니까 싹수가 노래. 바라야지. 1년 살고 지긋지긋하다. 나 간다. 멋진 여자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썸씽이 있는데 자기 이제 여동생과 맞아요. 썸씽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세간에서 수근수근.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좀 잦아들 때쯤 메리 셸리의 여동생이 또 엄청 이제 질척거립니다. 어머 막 이러고 바이런경 뭔가 이제 자기도 사실 형부랑 좀 썸씽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커버하려고 또 있고 바이런이 워낙 잘생기고 돈이 많고 뭐 유명하니까 나 저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보내며 나도 이제 거기 껴서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 어머니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언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스캔들은 있지만은 언니도 사실은 문단이나 언니 남편이나 또 다 유명하고 그치. 나도 뭔가 명성을 그러면 나는 바이런 괜찮아 막 이래서 해서 애까지 낳죠. 근데 바이런은 정말 못된 게 그 아까 퍼시 셸리가 해리과 사이에서 난 애를 거두려고 메리 셸리랑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그 정도의 책임감 없어. 그래서 이제 돈도 있고 하니까 바이런의 딸을 클레어가 나니까 바이런한테 키우라고 보내요. 왜냐면 돈도 있고 아버지가 키워야지. 근데 키울 수가 있나? 맨날 파티하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니고 이 남자 어디 딴 데 막 여행 가고 막 이러는데 애를 수녀원에 맡기는데 애는 5살인가에 죽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떤 영문학자는 바이런을 그냥 낭만주의가 아니라 악마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정말 바이런의 어떤 인생이나 특히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걸 보면은 악마. 정말 악마 수준이야. 근데 그렇게 그냥 여자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남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곱게는 못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또 한 명. 폴리도리. 이 뱀파이어를 만들어낸 인물. 이 인물도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 원래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런을 그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치의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문학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래서 막 이제 글을 쓰고 막 그러면은 바이런한테 이제 보여주고 어떠냐고. 근데 바이런이 그렇게 무시를 했대. 그래서 이 사람 부를 때 항상 닥터라고 불렀다는 거야. 너는 문필가가 아니야.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닥터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닥터가 그렇게 신망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죠. 사실은 뭐 그 이후에는 이제 훨씬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에 대한 우리의 존경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때는 아직은 뭐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많던 때는 아니니까 그렇구나. 하대에서 부른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에. 너 따위가 무슨 글을 쓴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은 뱀파이어를 보면은 사실 그 얘기거든.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는 이 남자가 만인의 연인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흉측한 괴물이었다. 남의 피를 빨아먹는. 아무 다른 것도 아니고 피를 빨아먹는 거죠. 우리도 막 거머리 같은 놈 막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하지. 근데 보면은 바이런이 이렇게 해서 내가 쓴 이런 글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난데? 난가? 난가병. 나 맞지다. 막 이러고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실제로도 그럴 만한 게 폴리도리가 그렇게 바이를 자기가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엄청 무시하고 하대를 하니까 약간의 증오심 같은 게 쌓였다 그러더라고요. 분노라든지. 또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긴 하지만 폴리도리가 동성애자였다라는 얘기도 풍문에 있기는 해요. 가능하다. 그 바이런이 양성애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빠가 변심하면은
까가 됐을 때 제일 무섭다고. 한 글자만 바꿨을 뿐인데.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런을 모델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여기다 막 쏟아냈으니까 이것도 또 걸작이 나온 거지. 폴리도리가 뱀파이어에 바이런의 모습을 투영한 것처럼 메리는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해요. 일단 창조자에게 버림받은 존재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지. 물론 자기가 좀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이때까지 온갖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을 했던 철학자인데 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완전히 넌 내 딸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다 알렸다. 너랑 상종하지 말라고. 막 이런 호적에서 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죠. 거기다 어머니는 자기를 낳자마자 뭐 자의는 아니지만 떠났으니까 버린 거나 비슷하지. 근데 정말 이 윌리엄 고드윈도 참 문제인 게 이게 끝까지 냉정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돈 달라고 사위한테 퍼시 셸리가 집안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글을 쓸 수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 참 짜증나는 그런 상이죠. 짜증나고 징징거리긴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딸내미가 그러고 사고를 치고 그랬으면은 되게 미울 것 같기는 해. 속된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집안에다 가둬놓고 머리카락 자르고 막 이런 그러고 싶은 심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해요. 부부의 세계 명대사가 있잖아. 왜?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 이거. 근데 참 사교계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고 내가 엄마라면은 너무 화가 나고 그렇긴 할 텐데. 근데 이 어머니도 사생아를 낳으셨어. 그렇지. 메리 셸리의 언니가 사생아죠. 근데 유부남이랑 낳은 건 아니고 이제 약간 결혼을 할까 말까 했던 남자랑 애를 먼저 낳는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윌리엄 고드윈이랑은 그렇게 사생아인 딸을 둔 상태에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래서 사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교계에서도 그치. 배척을 당하는데 이 운명적 사랑이 또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무 어릴 때 만났어. 한눈을 막 팔고. 아니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가 그러니까. 15, 16 그다음에 애 낳았을 때가 17 막 이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한테 갈 그런 나이예요. 금쪽이 상담받을 나이. 금쪽이지. 근데 질풍노도를 작품으로 승화를 시킨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저는 사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이 남편인 펄시 이게 많이 이 사람한테 이 감정을 이입하지 않았을까. 소설을 쓰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무책임한 타입이죠.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펄시 셸리에 이제 조금 대입을 시켜서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나쁜 남자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나면은 본인의 자존감도 무너지고 정신세계도 황폐해지고 주변까지 다 망그러 놓는단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이 많이 상처를 입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자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저는 펄시와의 관계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펄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나는 괴물 같은 인간이 됐다.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셨다시피 이복 여동생인 클레어하고도 좀 수상한 관계였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특히 메리 셸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818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그 마이런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자기가 이때 키우려고 하다가 마이런이 달라 그러니까는 줘버리잖아요. 근데 베니스에 그때 가요. 맞아요. 바이런한테 주려고. 그때 혼자 안 가고 펄시랑 같이 간 거야. 형부를 왜 데리고 다녀 그런데. 그러니까 나 혼자 가기 너무 힘들어. 애 데리고 먼 거리를 어떻게 가? 뭐 이러고선 데리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자기 언니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그렇잖아도 의심스러운데 둘이 같이 베니스를 간다고 하니까 왜 또 하필 베니스야. 여기는 남자 여자 둘이 가면 안 되는 데거든. 여기는 정분이 없는 남자도 정분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시 헷가닥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더라고요. 일기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메리가 클레어와 펄시 간의 관계를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떠나간 사이에 애들도 막 아프고 막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서 메리 셸리가 겪어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남자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애증인 것 같아요. 만나는 순간 너무 어릴 때 폭풍 같은 사랑에 빠져버리고 안 되는 줄 알지만 헤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미쳐서 둘이 막 돌아다니다가. 근데 왜 또 약간 이제 지긋하신 부부들한테 어떻게 사세요 그럼? 아이 우리가 뭐 이제 사랑은 없고 동지애로 살아 뭐 이런 정이지 뭐. 그러고. 근데 이 둘도 워낙 젊을 때 만나서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 확실히 동지애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남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바이런이랑 비교하면 아까도 계속 바이런이랑 비교를 해. 걔보단 낫잖아. 그렇지. 그 바이런이랑 비교하면 훨씬 정상에다가 집에서 돈도 따박따박 타오고 똑똑하고 뭐
내 책 프랑켄슈타인 주면서 교정 좀 봐 이러면 이제 교정도 보고 뭐 그런 면은 있는데 이 남자 결국은 사고를 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런던 사교계에서 워낙 그 자기들 배척받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런던이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 이제 속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다니자. 그래서 이태리에 잘 가 있죠. 피사 주변에 잘 가 있는데 거기서 또 뱃놀이 갔다가 이 남자가 익사를 해버려요. 그때가 사실은 남편이랑 부인이 둘 다 문학계에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예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죽었지만 아들 하나가 잘 크고 그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라나 하는데 죽어버리는데 남편은 29살, 과부된 메리는 25살.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을 쓰면서 그 책이 처음에 익명으로 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에 퍼시 셸리가 썼을 거야. 뭐 이런 소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소설의 선이 굵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밝히죠. 내가 썼다. 메리 셸리가 썼다. 근데 그 프랑켄슈타인의 서문을 펄시가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펄시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영국의 여성 문호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도 네. by a lady 뭐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내기도 했고 브론테 자매도 제가 알기로는 남자 이름으로 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자기 소설들을 낼 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건 펄시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20살도 안 된 여성이 쓰기에는 굉장히 선이 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내용의 그 글이라든지 문체 같은 거는 굉장히 섬세해요. 아, 그렇죠. 네. 그 감정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성스러운 그런 감정이 막 담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공포 SF 소설치고는 굉장히 감성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19살 소녀가 쓴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측면이 아까 이제 흉측한 괴물 뭐 이런 등장도 있지만 그 과학기술에 대한 경우에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서 더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산업혁명이 정말 무르익은 시기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혁명 끝나고 영국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막 터뜨릴 때였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제 AI 나오면서 야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810년부터 1817년 그때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인가?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특히 직조업 같은데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사람이 하던 어떤 직조업 이 작업을 기계가 막 빠른 속도로 쫙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들, 뭐 노동자들이 다 잘려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조직적으로 기계를 파괴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던.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피털루라고 하죠. 그런 맞아요.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부가 그 자본가 계급의 편을 들면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죠. 그렇죠. 그래서 1817년쯤 되면은 이제 이게 좀 머금해지긴 하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명의 위기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 셸리는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책임을 안 지고 외양만 보고 배척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절하게 써내려고 하게 되죠. 근데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뭐 못생겼으니까 괴물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사실 그냥 창조물이죠. 피조물. 크리처라고. 크리처라고 하죠. 근데 괴물이 조금 더 편하니까 창조물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엄숙한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하긴 뭐 괴물이야 막 거기서도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 괴물이 엄청난 지력의 소유자예요. 맞아요. 예. 언어도 엄청 빨리 배우고 이게 실제적으로 몇 년 안 살잖아. 그런데 언어를 쫙 배우고 나서 어깨너머로 막 언어를 배우죠. 막 책 읽고 막. 그러고 책도 읽는데 밀턴의 신라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를 읽고 그다음에 플루타르크 영웅전. 정말 교양이 넘치는 괴물이에요. 그 자기를 대입시킨 거라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천재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지력도 있어. 거기다 이성에다가 교양, 감성 다 갖췄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바깥의 모습, 그러니까 괴물의 경우에 자기의 외양, 추한 외양. 메리 셸리는 자기가 사랑한 남자의 관계,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배척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이 책의 첫 장에 그 문구가 인용이 돼 있어요. 밀턴의 그 신라권.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주여,
저를 흙으로 빚어 인간으로 만들라고 제가 요청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내달라고 제가 애원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부분 그냥 스킵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고 읽었던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니까 꼭 첫 장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누군가 나를 창조를 해내고 무책임하게 그리고는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쏟아낸 말이라고 하는데 기계 같은 경우 우리가 발명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약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거에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뭐 세태에 대해서 비판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관계에 대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같은 것을 맺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친구든 뭐든 간에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쪽 동네가 너무 무책임해. 아니 그럼 관계를 했으면 거기에 커밋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책이라서 그 누가 봐도 자기를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은. 맞아요. 그래서 메리 셸리도 막 그때 막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속으로 다 부셔버려 이 사회를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러고 그 소설 속의 괴물은 연쇄 살인마가 돼버리죠. 그렇죠. 참 슬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리 자신이 자기가 정말 갖출 것 내적인 그 역량이 너무나 꽉 찬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걸로 평가를 해주지 않고 어떤 자신의 바깥쪽의 관계에서만 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슬펐던 상황이에요. 이 책에 부제가 있잖아요. 마던 프로메테우스. 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 또 나와요. 대단한 것 같아. 그 그리스 신화는.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훨씬 책임감이 있어. 왜냐면 인간한테 이제 불을 주려고도 하고 뭔가 노력은 다 그리고. 벌을 받죠. 그런데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는 훨씬 더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자기 피조물한테 결국 당해버리지.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그 안에서 자기의 가족을 잃고 자기의 애인을 잃고 모든 걸 잃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요즘 AI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AI라는 거 발전시켜.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 제프리 힌튼 교수. 그 교수가 말하길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AI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인간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이 맨 처음에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나중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랑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번 달에 CS 있었는데 CS에서 요번에 그 히트를 친 게 로봇이잖아요. 그 중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라는 로봇은 막 얼굴에 엄청나게 근육까지 움직이게 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AI를 주입을 시키니까 정말 사람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더 발전이 되면 이런 로봇을 우리가 요즘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요양센터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의 서비스 요원, 병원 직원 이런 걸 쓴다는데 AI 로봇이 갑자기 디비디비딥 해갖고 아니 당신은 너무 행색이 안 좋고 뭔가 병균을 퍼뜨릴 것 같으니 입장 금지! 이러면은 내가 사람 같으면 아이 좀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갈아입고 올게요 이러지만 로봇은 짤 없잖아. 야, 행색이 별로라고 쫓아내는 건 클럽이야. 병원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벤치를 맞는 거는 클럽에서 벤치를 맞는 거고 요새 나이 되면 이제 우리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근데 사실 이제 당시에 그게 되게 유행했대요. 프랑켄슈타인이 쓰여질 당시쯤에 갈바니즘이라고 해서 그 전기 찌직하는 거 죽은 개구리 이렇게 갖다 놓고 전기 찌직하면 얘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킥킥 움직이잖아. 네. 그래서 살아났어 잠시 막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대하다는 것이 그 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종교와 믿음의 시대였는데 이걸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사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준 거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신한테 도전을 하는 거지. 신만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전까지 믿어왔었던 것은 오로지 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런 믿음 같은 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면은 이성과 합리성이 탑재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도 창조할 수 있다.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에게만 허용되었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된 건데 뭐 AI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와 능력이 비슷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다라는 면에서 살짝은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뭐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 뭐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돼. 뭐 윤리적인 부분 막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러다이트 운동 때문에 산업혁명을 중단을 했었다 하면은 인간은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가 되고 말살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인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00년 300년도 아니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라 그러면 못 살아요. 맞아요. 네, 정말 처참한 환경에서 살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거나 또 내 자식이 죽는 걸 보거나 이런 맞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 모든 기술과 모든 이런 산업혁명과 비슷한 그런 거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인류가 그거를 극복하는 법도 배워왔어요.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뭔가 황폐해져 가는 걸 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갖고서는 그걸 또 극복해 오기도 했거든. 저는 그걸 믿어요. 또 사람들이 이제 희생자가 생기면 그 희생자의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니까 그쵸. 또 다른 솔루션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상업이라든지 뭐 자본의 발달 이런 것을 책망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인류는. 늘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이제 김지윤 박사의 기술에 대한 믿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이제 근데 나중에 한 30년 돼서 AI가 진짜 지배를 해갖고 우리가 AI 지배하게 땅 파면서 지윤 박사 네 말이 틀렸어. 그런 거 시키겠냐 AI가 설마 우리한테. 별로 효율성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디비디비디 니네들은 땅을 못 파 뭐 이런 거야? 니는 못하게 내가 할게 그냥. 야 저리 비켜 막 이러겠지. 땅 걔네가 더 잘 팔 것 같아. 이 소설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소설의 내용도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오한 면, 맞아요. 감성을 건드리는 면 훌륭하지만 구조도 굉장히 잘 짜여진 소설이에요. 맞아요. 액자 형식으로. 맞아. 사실 이게 단순하게 프랑켄슈타인의 얘기를 전지적 3인칭 시점으로 그냥 이제 읊는 게 아니라 액자 형식으로 돼 있죠. 이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로버트 월튼이라는 영국의 탐험가. 그 사람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린란드 주변을 북극 강렬 쪽에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고 또 괴물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적어서 소설에 나오지 않는 자기 누이에게 전달하는 편지 형식으로 소설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의 소설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19살의 소녀가 썼어!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9살이란 거는 그 소설이 시작된 종이에 썼던 그 시점이고 실제적으로 출판이 돼서 나온 거는 21살 때 거의 3년이 지나서 남편의 이제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책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익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프랑켄슈타인 영화 본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네. 그 케네스 브라나가 만들었었던 거기에 이제 케네스 브라나가 빅터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오고 로버트 드니로가 크리처로 나와요. 그 94년 거의 네. 30년 전 영화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헬레나 보남 카터도 정말 예뻤죠. 그때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애인 역할로. 우리도 30년 전에 괜찮았어. 네, 괜찮았지 뭐. 근데 그 영화가 아마 원작에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케네스 브라나가 영국 문학의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셰익스피어는 정말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전에 가깝게 만든 맞아요. 게 많았죠. 케네스 브라나가 만든 셰익스피어 작품들 많이 봤어요. What You Do About Nothing도 봤었고, 그렇죠. 헨리 우센가 그것도 봤었고, 하여튼 되게 많이 봤는데 이 프랑켄슈타인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또 기가 막히게 하지. 당연히. 연기의 신인데.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아직까지도 너무 인상적이야.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은 죽잖아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이제 죽어. 그리고서는 뭔가 오한 소리가 들려갖고서는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로버트 니로 크리처가 그 월턴 선장이 듣고서는 반신반의하던 그 크리처 거기 옆에 딱 있는 거야. 그걸 듣고 어때 믿겠어. 그치. 그치? 그래서 가고서는 놀래갖고 그 장면이 딱 있어. What's your name? 물어봐. 그랬더니 로버트 니로가 He never gave me a name. 근데 이제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y do you weep? 그걸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He was my father. 오. 근데 이건 원작에는 없어. 그렇지. 원작에는 없는데 너무 멋있는 장면이고 그때 확 와닿았었어요. 그 약간 나중에 스타워즈에서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그거지 딱.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 장면. 정말 이 소설이 워낙 잘 쓰였기 때문에 당대에도 막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메리가 쓴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벌써 이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한 연극이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37번이나 공연됐고 이걸 메리가 직접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얘기니까 연극이나 뭐 영화로 만들기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사실은 무풀이 악플보다 무섭다 이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소설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여자가 썼어, 남자가 썼어, 메리 셸리가 진짜 썼어, 퍼시가 썼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퍼시 셸리가 썼다. 이거는 나중에 후대 와서 학자들이 봤더니 사실은 아니래요. 정말로 초판에 썼던 쓰여진 원고를 갖다 다 샅샅이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이 소설의 총 단어 수는 72,000. 퍼시 셸리의 필적이 들어간 거는 4,000자 정도. 좀 이렇게 봐준 정도. 좀 봐준 정도죠. 그렇구나. 근데 바이런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폴리도리가 뱀파이어 냈을 때 처음에 출판사가 바이런이 썼다고 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팔기 좋으니까. 그치. 잘 팔리니까 스타 작가가 쓴 거. 근데 바이런이 당장 막 불같이 팔려니까 내가 쓴 거 아니라 그랬다는 거야. 어디 폴리도리 따위가 쓴 거를 내가 썼다고 이름을 내냐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폴리도리도 되게 화가 났었대요. 내가 쓴 건데 왜 바이런 이름을 되냐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바이런이 아니라 폴리도리가 썼다라고 알려지죠. 폴리도리는 계속 바이런한테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행하게 또 이 사람도 자살을 맞아요. 하죠. 근데 메리 셸리의 주변에 이런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게 아까 말했던 이복 언니, 그다음에 이제 남편의 전부인 해리엇, 거기다 폴리도리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많은 거 보면은 사실 메리 셸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왜 할머니들이 야 내 인생을 그냥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이야. 그렇지 뭐 12권이 나온다 야 막 이런 거. 그런 류죠. 진짜 두꺼운 책이 나오죠.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자기 인생 또 자기가 꼬았다고. 그러니까 꼬은 게 보면은 노년의 메리를 빡치게 하는 인물이 시아버지. 이 집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몇년 살지도 못한 남편이구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잖아.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있어. 그럼 돈 다 뭐 할 거요? 돈을 줘야지. 근데 안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그 멀쩡히 살던 부인한테서 멀어지게 하고. 네가 꼬셨지 뭐 이거구나.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가 애가 공부 성적 떨어지면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하지만 아니야.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야. 그대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건데 계속 며느리를 나무라고. 그럼 돈을 좀 줄게. 그러면서 꼴랑 이제 사실은 이제 메리 셸리의 눈높이가 좀 높았기 때문에 드는 돈이 좀 많아요.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2만 파운드 별로 많지 않은 돈을 주고 단서를 달어. 우리 아들 원고에는 손대지 말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들이 막 죽어서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그치. 그래야지 며느리 그랑 손자도 잘 먹고 살고 아들의 명성도 유지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회방을 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아버지의 자귀, 영지, 저택 이런 것들을 다 메리 셸리의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서 이제 한숨 돌리고 좀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47살. 좀 많은데.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는데 옛날로 치면 47살은 꽤 많죠. 그러나 슬프게 7년 후에 뇌종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정되게 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산 거는 몇 년 안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명작을 남겼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죽었는데 뭔 상관이야. 또 다시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래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 누구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족을 남기냐 이름을 남기냐 할 때 남편보다 부인의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니야? 크죠. 문학에서. 네. 사실 남편도 엄청나게 훌륭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퍼시 셸리 시를 막 찾아서 읽고 막 이건 아니잖아. 또 시라는 게 각 나라의 언어별로 좀 맞아요. 장벽이 있잖아. 나도 정말 시험 때는 열심히 그 오드 투 웨스트 윈드, 뭐 서풍의 부침, 종달새에게 뭐 이런 거 많이 외웠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딱 기억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냥, 안 읽었어도 읽은 것 같은 그렇지. 그럼 막 말하자는 사람들 아야 프랑켄슈타인이야 왜 그래 용모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틀리지만 그런데 정말 세계 문학계에 굉장히 오래도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약간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외모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서 연상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걸작이 블레이드 러너. 아, 나 너무 좋은 작품이야. 내가 그 작품 때문에 우리 리들리 스콧 옹에게 입덕을 하게 되는. 형님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것도 역시 마지막이 또 명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해리슨 포드에서 루커 하워로 딱 바뀌어. 그 장면에서. 거기에 루커 하워 이 인조인간이 죽어가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명대사야. 내가 이거를 써왔어. 오늘.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 인간들이 믿지 못할 것을 봤지. 오리온 별의 근처에서 불타는 전함, 타노이저 관문에서
어둠 속에 빛나는 C빔을 봤어. 그 모든 기억들이 시간 속에서 잊혀지겠지. 마치 이 빛 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네. 야, 너무 시적이다. 이게 정말 가슴을 저미는 대사거든요. 마지막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루카 하워가. 근데 원래 대본에 없었대요. 오. 네, 그날 이제 트레일러 있잖아요. 배우들은 자기네들 이제 분장하고 쉬고 하는 그 트럭 같은데 트레일러에서 스콧 감독을 불렀대. 내가 이 대사를 넣으려고 적어봤는데 어떤지 봐달라고. 그래서 루카 하우가 직접 쓴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보고서는 리들리 스콧이 눈물이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넣으라고. 원래 대사는 It's time to die. 이제 죽을 시간. 그거 하나였대요. 근데 이 앞장 탁 넣어갖고 너는 이게 정말 대단한 명장면으로 남았잖아요. 또 생각나네. 최근에도 이제 제가 하와이 다녀오면서 기내에서 로봇 드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프랑켄슈타인의 쿰쿰한 냄새가 느껴지고. 그래요? 네. 또 작년에인가 오스카 여우주연상 탄 가여운 것들, Poor Things. 그 영화도 이제 여자의 뭐 뇌를 이식을 해서 또 이제 새로 괴물 같은 크리처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인데 거기서도 많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그 모티브를 따서 영화를 만든 거 보면은 이 소설의 영향력이란 건 정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지배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한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또 그치지 않고 이 책 자체가 주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밀려오는 다른 감동이라든지 다른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인데 마침 또 은하님이 이거 해보자고 하셔서 네,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끊임없이 후대에도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은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지금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 이것이야말로 고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야말로 고전이죠.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